평온하던 경성마을은 문득 소문으로 뒤덮였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강가에 앉아 음지에서 잃어버린 이름을 속삭였다고 한다. 고인이 된 사랑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넨 한때 유명했던 라면집 여주인 설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정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을 놓지 않는 사랑꾼의 고집일까? 설이의 여정은 인류에 대한 음모와 상실과 억울함 사이에서 깨진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위령의 경계가 희박해진 운명의 대결이기도 하다. 가게 문 앞에 오래된 회나무 아래 우리는 매일 아침 경성마을의 붉은 흙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두건을 뒤로 젖히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 마을은 크지 않고 푸른 기와 지붕에 이른 안개가 끼어있고 가을마다 황금융단처럼 펼쳐진 벼밭이 겹겹이 덮인 산줄기 사이에 자리잡은 평화로운 시골일 뿐이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새로운 쌀 향기를 가져오고 우리의 작은 국수집에서 밤새도록 육수 냄새와 어우러져 특이한 따뜻함을 만듭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집 주인 설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흰머리를 가진 노처녀라는 뜻은 아니다. 는 겨우 20대 초반이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을 챙기는 데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은 육수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정성에 있다는 조언과 함께 가져내 레시피만 전수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가사를 새기고 전 세대가 만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 라면집은 단순히 식사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작은 코너입니다. 사람들은 뜨끈뜨끈한 국수 그릇뿐만 아니라 소식을 기다리고 싶어서 들렀고 하루 중 몇 가지 슬픈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 든다고 한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한 며느리와 곧 결혼하게 되어 기쁘고 멀리서 온 상인들이 와서 시경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져왔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준에 있었어요. 그날은 가게의 오래된 기와 지붕에 살짝 뿌려진 맑은 초가을 아침이었기 때문에 그가 도착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꽃잎은 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두 개는 현관 앞에 흩어졌다. 우리가 새로운 날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느라 바쁠 때 문 앞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식당 주인님, 이곳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올려다봅니다. 내 앞에는 젊고 키가 크고 이른 별처럼 빛나는 눈이 있고 확고하고 약간 관대한 사람이 서 있다. 산들바람이 불어 그의 이마 앞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흐려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있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국수집은 원래 나와 이웃 아줌마만 가끔 들러서 도와주고 일할 사람이 더 있다. 잘 되고 있나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 우리는 이 작은 국수집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으로요. 변화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해의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왔다. 북녘에서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와 경성마을의 푸른 기와 지붕 하나하나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입기 시작했고 흙길에서 남은 단풍잎이 바람에 휩쓸려 흩어졌다. 우리 작은 라면집에서는 화덕에서 나오는 온기와 육수의 향기가 겨울의 추위를 달래줄 유일한 것이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곱게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썰고 새벼는 밤새도록 달궈진 육수 냄비에 담백한 맛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이준도 있었고 쌀을 들고 불을 피우고 때로는 조용히 옆에서 묵상하는 눈빛으로 우리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날 아침 찬바람이 특히 강했다. 나는 소뼈 한 바구니를 들고 냄비에 넣으려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식당으로 돌진하여 커튼을 넘어뜨렸다. 부엌에서 불길이 갑자기 거세게 타올랐고 때마침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비에 달린 뚜껑이 갑자기 튀었다. 순식간에 뜨거운 수증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물물이 냄비 입구를 통해 쏟아올라 사람들에게 쏟아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반응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뒤로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 사이로 쏟아지는 소리 스컹. 냄비 뚜껑 가땅에 떨어졌고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문 앞의 광경이다. 이준은 한쪽 다리를 땅에 꿇고 있었고 소매는 젖어 있었고 팔과 손목에 붉은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준. 나는 놀라서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피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열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준이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메아리 쳤다. 그냥 작은 화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끓는 물줄기를 완전히 들어올렸고 그가 없었더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다른 관심도 없이 우리는 즉시 그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화상 치료제와 응급처치를 위한 천 붕대를 찾았다. 상처에 부드럽게 약을 바르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갑자기 우리가 항상 숨기려 했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부터 라면집은 여전했는데 이준이랑 나랑 뭔가 바뀌었어.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화상이 아플 때 눈썹을 찡그렸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상처 입은 손을 숨기려 했는지 우리를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의 눈에 닿을 때마다 우리 둘 다 침묵합니다. 마치 아무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관 주인과 일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계가 아니다. 마을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무의식적으로 이준을 지나치게 배려할 때마다 트집을 잡는 눈초리가 서서히 나타났다. 일꾼에게 마음이 가는 가게 주인인가? 예,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해합니다. 세상은 가혹하고 우리의 감정도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감추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경성마을의 작은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적시는 봄비가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다. 찬 공기가 따뜻함을 양보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도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지가 변해도 이준과 나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우리에 대한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을 아줌마들의 시시콜콜한 말들이었다가 차츰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되었다. 가게 주인은 비천한 노동자를 주시합니까? 딸이 그런 사람과 엮이면 누가 감히 나중에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내 마음을 잘라서 주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우리는 이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더 이상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는 것을 돕지 않았고 우연히 다쳤을 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손님이 가게에 올 때 우리는 바쁜 척하고 우리 사이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하고 더 잘 숨기면 모든 것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저녁, 늦봄인데도 산에서 바람이 불어 공기가 맑아졌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부엌에는 불빛만 깜박거렸다. 젓가락 그릇을 정리하다가 뒤에서 이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리씨,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놀랐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무서워요? 나보다 더 무서워. 나는 손을 꽉 쥐며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이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녀는 그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열등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안고 고요한 밤에 터져나왔다. 불려라, 눈 따가워라. 나는 이준과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는 없다. 가혹한 사회의 여성으로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함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국수집과 명예를 훼손하고 감정이 이기적일 수 있을까? 잠시 침묵한 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 문장만 속삭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이준을 두고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진 벚꽃잎과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또다시 여름이 왔지만 예전처럼 평화로운 날들은 남아있지 않다. 이준과 내가 묵묵히 오던 적토길을 비추며 경성마을의 기와 지붕 위로 햇빛이 퍼졌다. 마을 근처 개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이 작은 국수집의 답답한 분위기를 달래지 못한다.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온 부유한 상인이 마을에 들러 눈독을 들였다고 한다.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따라가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마을 아줌마들이 속삭이며 우리 숫자가 좋다고 칭찬하고 술 마시는 남자들은 마치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비웃는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가게의 단골 손님들도 다음과 같은 암시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설이야, 정말 부잣집에 시집갈 거야? 그 사람이 당신 라면집을 시내까지 확장시켜 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고 그저 웃는다.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소문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준이다. 그날 해가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자 국수집 커튼 사이로 여름 바람이 가볍게 불기 시작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준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웃지도 인사도 안 하고 그의 얼굴은 폭풍으로 가득 찼다. 마치 오래 참은 것처럼. 설에 그가 이를 악물고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진짜야? 그와 결혼할 건가요? 우리는 그릇을 내려놓고 입을 열어 설명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이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조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걸 고려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뭐야? 당신은 명예, 천하의 입을 위해 나를 버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을 고려하겠습니까? 목소리가 굳어져서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한 글자씩 떨어졌어. 이준아, 어쩔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쓴웃음을 짓는다. 우리는 선택이 아니야? 그 질문은 우리를 뭉클하게 한다. 우리가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준은 손을 들어 화가 난 순간 탁자 위에 그릇을 3개 내리쳤다. 쨍! 그릇이 부서지고 도자기 조각들이 나무 바닥에 튀었다. 부엌은 갑자기 무섭도록 조용해졌고 이준의 거친 숨소리와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남았다. 이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술집에서 나왔고 나무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닫혔다. 우리는 거기에 서서 손을 떨고 심장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렸다. 내가 방금 그를 밀어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무더운 여름은 계속되지만 마음속에는 추위만 있을 뿐이다. 그날 밤 이후 이준은 더 이상 국수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삐친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후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나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일. 라면집 한 명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갑자기 그 익숙한 미소가 정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성 마을은 크지 않아 장터기를 따라 이웃집부터 상인까지 찾아다녔다.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얘요? 오랜만이에요. 아마 마을을 떠났을 거야. 편에 가서 찾아봐.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바늘과 같다. 이준아, 어디 갈 수 있어? 그는 이 지역에 집도 없고 친척도 없다. 떠난다면 실망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빈손으로 떠났을 것이다. 그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는 비가 오든 해가 오든 상관없이 계속 찾고 있다. 5째 날, 우리가 거의 지칠 무렵 옆 마을에서 온 나이 든 어부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당황한 표정과 우리를 볼 때 연민으로 가득 찬 눈빛이다. 서리, 강가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가슴이 벅차다. 연꽃잎이 어슬렁어슬렁 물 위에 떠있는 강을 향해 달려가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경성 마을은 강이 가로 흐르고 물은 온화하지만 깊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옷 한 벌, 익숙한 인디고 색, 물 가장자리 근처에서 둥둥 떠다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차가운 젖은 찬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부엌에 서 있던 그날의 이준의 모습만 나 함께 웃고 따스한 육수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고통은 사나운 파도처럼 불어나고 우리를 사로잡고 후회와 가책의 깊은 곳에 가라앉게 한다. 우리가 그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용감하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다면 과연 이준은 나를 이렇게 떠날 것인가? 우리는 강가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식당에 돌아오면 문을 닫는 유일한 일을 한다. 가게 앞에 걸려있는 낡아 빠진 커튼이 쳐지고 우리가 매일 따뜻하게 유지하던 화덕이 식었다.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았고 더 이상 웃음소리도 없었고 추억의 맛으로 가득 찬 뜨거운 국수 그릇도 없었다. 다 끝났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삶에 대해 더 이상 간절하지 않다. 문을 닫은 국수집의 낡은 기와 지붕에 가을 비가 퍼부었다. 경성 마을은 이제야 내가 걸었던 적토길, 마을 사람들의 낯익은 얼굴, 모두 칙칙한 안개에 쌓인 듯 낯설어 보인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는 그날 이후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준이가 정말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고 단지 남색 셔츠만이 강에 표류했다. 설마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가능할까? 아직도 영혼이 어디론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은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오는 것처럼, 익숙한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마을 사람들이 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하는 지역의 유명한 마법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는 동쪽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숨어 살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낡아 빠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남자는 어깨 너머로 긴 은발을 가지고 있고 마치 인류를 꿰뚫어 본 듯한 깊은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죽은 사람을 찾고 싶어. 깜짝 놀랐어. 그는 묻지 않고 주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식적인 손은 마음의 떨림을 억누르듯 옷자락을 꽉 조였다. 잠시 침묵한 후 마법사는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고 천천히 말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맴돌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해야 할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이준이 실종된 강에서 제단을 쌓는 방법을 알려줬다. 종이배를 준비하고 7개의 등불을 켜고 흰 밥그릇과 고인의 옷을 올려야 한다. 밤이 되면 우리는 배를 물에 빠뜨리고 그의 이름을 3번 불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기 전에 마법사는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고 두려운 말을 할 것처럼 눈빛이 어두워졌다. 잘 기억해. 만약 내가 물속에서 다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간을 찌푸리고 심장이 갑자기 더 빨리 뛴다. 왜? 물었다. 마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의 영혼이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경고는 우리를 오싹하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찌됐든 이준이 살아있는지 정말 영혼이 떠났는지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둥근 보름달은 하늘에 매달려 거울처럼 잔잔한 강물의 창백한 빛을 발한다. 한여름 밤중에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마음속에는 아련한 공포만이 달라붙어 있었다. 물 밑에서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마법사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강둑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는 우리가 직접 접은 작은 종이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 7개, 아직 뜨거운 흰 밥그릇, 이준이가 실종된 후 남긴 유일한을 내걸고 있다. 시작하기 전에 두 이빨 사이에 그 말을 물고 늘어진다. 주술사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내물이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우발적으로 부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배를 물에 빠뜨릴 때 손이 떨렸다. 그것은 천천히 흐르고 기름 램프는 한밤중에 잃어버린 반딧불처럼 반짝거린다. 그의 이름을 3번 부드럽게 부르며 목청을 도두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준이가, 이준이가, 이준이가.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졌다. 공간이 얼어붙은 듯 벌레 소리마저 사라졌다. 강물이 졸졸 흐르는 수면이 갑자기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그러자 배 위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아요. 이준입니다. 그는 등잔불 사이에 서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여전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가 없다. 그의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고 옷자락에서 물이 심하게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것은 그 눈빛이 우리가 익숙한 눈빛, 여전히 사랑을 가득 담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준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지그시 움직이며 손을 내게 내밀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입에 있는 그 말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막고 우리가 그를 부르는 것을 막는다. 강둑에 무릎을 꿇고 뺨에 눈물이 흘러 조용히 딸꾹질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저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손이 닿을 듯 한 번에 하나씩 뻗어나간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자 배의 기름 램프가 갑자기 꺼졌다. 그 어두운 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그 부름 소리는 수면 아래에서 나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가슴이 서늘해요. 나는 마법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내가 보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데 그 목소리, 이준님 거 아니에요?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었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먼 곳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가릴 때 달빛이 희미해진다. 고요한 강물에는 오직 나와 이준 서 있는 작은 배 위에 연하는 눈동자, 손을 여전히 절실히 뻗고 있습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나약하지만 절망적인 간청처럼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진다. 그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졌다. 이준과 그 눈빛, 우리가 부정하고 소원했던 눈빛만 남았지만 단 하루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나는 머물고 싶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고 그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를 밀어낸 것을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다. 만약 그가 양자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마도 그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 순간 작은 소리가 울립니다. 찰칵. 우리 입에 있는 금화가 미끄러진다. 우리는 놀라서 붙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은 애검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즉시 매서운 찬바람이 밀려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요. 해 아래의 수면이 소용돌이 칠 때마다 갑자기 물결치고 은빛 단계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며 이준의 몸을 감쌌다. 안돼.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돌진했지만 다리는 붙잡힌 것 같았다. 이준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이었지만 얼굴은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다른 세상에 빠져든 것처럼요.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경계를 허물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대가는 엄청 비쌀 것이다. 우리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뱃머리에 선 노젓는 사람, 어둠 속에 숨겨진 얼굴, 바닥 없는 강바닥처럼 깊은 눈만 드러난다. 물어보기 전에 이준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배가 비었어요. 기름 램프가 완전히 꺼졌고 우리만 강가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뜨거운 한 방울씩 차가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저 뱃사공은, 그의 말은 무슨 뜻이니? 대가는 그것이 이준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일까? 이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슴팍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느껴졌다. 오래된 라면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차갑고 마음이 텅 빈 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사고로 죽거나 자살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기 때문에 입을 막았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의 현관 박대석 씨가 그 배후에 있다. 이준의 마지막 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던 시절 근심 어린 표정을 떠올렸다. 한 번은 그는 한밤중에 나에게 말도 없이 가게를 떠났고 다음날 아침에 생각에 잠긴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받는지 물어본 적이 없고 단지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야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실에 직면했는지 이해합니다. 아마도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오른다. 박대석이 정말 이준을 죽인 놈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유유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이 그와 같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다음 강에 떠내려가는 시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이준의 죽음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우리는 조용히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지방 관청을 지나가고 각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주목한다. 그 주변의 상인들은 때때로 비밀 화물을 말없이 언급하며 밤늦게 무거운 자루를 운반하는 심부름꾼들, 우리는 경비병들이 자주 모이는 술집에 가서 그들이 술에 취했을 때 듣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점을 찾았습니다. 박대석은 마을 밖에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관리도 모르는 비밀 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우리를 살려둘까요? 어느 날 밤 달빛이 무거운 구름에 가려졌을 때 우리는 술집을 떠나 마을 외곽으로 통하는 흙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준을 위한 정의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길이 없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박대석의 앞잡이들은 가만두지 않았다. 우리가 문을 나설 때마다 그들은 국수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밤이 되자 마당에서 기웃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으름장을 놓는 것처럼 창문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관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작은 국수 가게는 산산조각이 났다. 책상이 부서지고 화덕이 밀리고 그릇의 미끄럼틀이 바닥에 흩어졌다. 가게 이름이 적힌 나무 간판이 땅에 앙상하게 버려졌고 글은 거의 다 깎였다. 거기 서서 손톱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꽉 옮겨지고 있지만 분노는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 저녁 폭풍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가르고 무거운 비가 경성마을의 낡은 기와 지붕에 쏟아졌다. 배자연의 광란 속에서 박대석의 관하로 돌진한다. 경비병들은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고 옷은 흠뻑 젖었지만 우리를 막을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홀에 들어가 그가 여유롭게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가 고개를 들고 경멸의 눈빛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무서운 게 뭔지 몰라, 설이야? 그의 목소리는 느릿느릿느릿했고 마치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들렸다. 분노는 폭풍우 가운데 불꽃처럼 우리 안에서 끓어오른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리쳤고 눈물이 얼굴에 빗물과 섞였습니다. 이준을 포함해 횡령, 강탈, 가잉,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범죄를 얘기한다. 그는 우리가 걱정할 가치가 없는 말처럼 차갑게 웃기만 했다. 그 사소한 단서만으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술을 한 잔 더 따르고 태연하게 마셨다. 권력은 살 수 있는 것이고 당신 같은 약자는 영원히 이 게임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날 밤 우리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고발장을 보냈던 정부가 마침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주정병사들이 정문을 습격했을 때 박대석의 부하들은 제때에 물러서지 못했다. 그는 바로 우리 앞에서 잡혔고 지역 관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의 눈에서 건방진 표정이 갑자기 무너졌다. 어둠 속에 모든 비밀을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법도를 무시한 사람이 이제는 경성마을 주민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재판에 회부된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복된 이준의 명예는 무명의 천한자들이 아니라 감히 불의에 맞서 싸운 자였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 그들이 실현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래된 식당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식어온 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의를 되찾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다. 박대석이 처벌을 받은 날부터 경성마을은 점점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 관을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속삭이지 않고 방에 떠다니는 신비한 죽음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겼고 진실을 밝혀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진 항아리처럼 아물 수 없다. 라면집은 다시 문을 열지 않는다. 옛 손님들은 몇 번 들렀다가 가로로 부러진 간판과 나무 판자 위에 덮인 먼지를 보고 조용히 돌아섰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준과 내가 함께 육수를 끓여 먹던 부엌 대기, 내 손을 잡아줬던 도 감히 대꾸할 수 없다. 식당에 머무는 대신 달이 밝은 밤마다 강가로 헤매다. 물줄기는 여느 날처럼 온화했고 해안가의 야생화 꽃잎은 여전히 밤바람에 흔들렸다. 다른 것은 내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그를 영원히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마을 아줌마들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우리가 물가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본다고 속삭인다. 밤마다 강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예사 바람이 아니라 숨결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이준의 홀령을 부르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음영 두 나라 사이의 나고자일 뿐이라는 슬픔에 미쳤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밤의 가장 조용한 순간에 달빛이 수면의 그림자를 들이올 때 우리는 실제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우리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닿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밤은 파도가 둑을 두드리는 소리가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편집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두 세계가 갈라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 언젠가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세월이 흐르면서 경성마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 낡고 낡은 기와를 새로 교체했고 붉은 흙길도 평평한 돌길이 되었다. 옛 사람들은 떠나고 새 사람은 오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매일 밤 달이 밝고 항상 강가에 앉아 조용히 수면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반은 진실이고 반은 허구인 일화라고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충실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동정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고 관념적으로 얽매여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비웃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많이 부는 밤에 강변 암초에 서 있는 우리를 본 적이 있다고 진저리를 치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얀 옷이 바람에 날리며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길을 잃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조용히 이준의 이름을 부르면 강물 위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익숙한 온기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뒷걸음질 소리가 들려요. 아주 조용하지만 항상 거기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깨에 살짝 얹혀있는 것을 느끼며 곧 연기처럼 사라진다. 우리는 그것이 환각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날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곳에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사랑은 정말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지정자의 고집일까? 사람들은 논쟁하고 온갖 주장을 펼치지만 우리는 진짜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 뿐이다.